네, 이제 2부로 우리 들어왔습니다. 우리 2부에서는 하루가 무엇이냐 하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늘 하루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오고 당연히 가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곳에든지 하루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실제로 이 하루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참 근본적인 질서가 함께 협력해야 됩니다. 먼저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물질 우주에는 이 하루라고 하는 이 화면이 넘어갔습니다만 다시 한번 뒤로 가면은 이 하루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지요. 자, 그런데 하루를 이루려면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됩니다. 뭘까요? 먼저는 광원, 빛이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 광원하고 낮과 밤이 나누어져야만 됩니다. 낮과 밤이 그냥 자연히 나눠지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그렇지 않은 데가 또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눠지기만 하면 뭐 하겠습니까? 이것이 낮과 밤이 교차가 되어야 되겠죠. 우리 지구의 경우에는 이제 자전이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메커니즘으로 낮과 밤이 교차가 됩니다만은 이런 것이 안 이루어지는 부분들도 들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 지구에 있는 태양계에 있는 행성 가운데 금성을 보시면은요, 금성은 자전이 상당히 느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루의 길이가 거의 1년에 맞먹는 그런 시간이 됩니다. 또 대표적인 예로 달을 보시면 달은 자전을 하긴 하지만 공전하고 똑같은 주기로 자전하기 때문에 지구를 바라보는 면이 항상 일정하죠. 만약에 그런 식으로 행성이 태양을 바라보게 된다면 낮과 밤이 존재는 하지만 교차하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 그 위에 있는 그림을 잠깐 한번 숙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구의 공전 궤도를 그렸습니다. 태양이 가운데 있고요. 그리고 이제 타원 궤도를 그리는데, 자 보면은 현재는 여기가 바로 이제 근일점이라고 하는 데죠. 이 지구가 가장 태양을 가깝게 있는 곳이죠. 이 근일점이 1월 3일에 대개 옵니다. 1월 3일에. 그리고 3월 21일은 여기에 옵니다. 그림을 이렇게 수직으로 직각으로 이렇게 제가 이제 그림을 그렸습니다만은 이렇게 되죠, 여러분. 이렇게 여기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고 수직으로 잘라지는 곳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라지게 됩니다. 이 그림을 이렇게 늘 그려보시면 편리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양쪽 네 곳이 춘하 추동을 알리는 분지점이 됩니다. 분점과 지점이 됩니다. 1월 3일 날 근일점을 지나고 반대로는 7월 3일에 원일점을 지나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저 고천문학을 공부하시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생물들은 낮에 활동을 하죠. 밤에 휴식을 합니다. 물론 야행성 생물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어폐가 있습니다만은 말씀드리려고 하는 요지는 낮과 밤의 교차를 통해서 활동을 하고 휴식하는 이러한 생물의 활동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다음에 밤에 우리가 대부분 잠자고 휴식하게 되는데 이 휴식하는 동안에 신체의 에너지가 재충전이 되는 그런 현상이 있게 돼서 이 낮과 밤이라고 하는 것과 생물체가 이 물질 우주에 존재하는 것은 아주 뗄 수가 없는 대단히 중요한 필수적인 생존 여건이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우주에는 밤이 없는 곳도 있다고 제가 이제 여기서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몇 가지 구체적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은하 중심이라고 하는 영역을 가보면요, 은하 중심은 여기 사진에 나와 있는 이 영역입니다. 은하의 중심은 여기쯤 되는데 이 영역에는 너무나 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는 행성이 있다 하더라도 주변의 별들의 빛 때문에 낮과 밤이 존재하지 않게 되죠. 그뿐 아니라 여러분 이렇게 여기 구상성단이라는 별이 있습니다. 별이 한 100만 개, 많게는 100만 개가 모여 있는 구형상의 성단이죠. 우리 우주 가운데서 가장 나이가 많은 그런 그 천체 가운데 하나입니다만은 이 구상성단의 핵심 부분에 들어가 보면은 거기는 별들이 굉장히 밀집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런 곳에 행성이 존재하죠. 어떤 별 주변에 행성이 존재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쉽게 파괴될 수 있고 그리고 거기에는 여러 별들이 내는 빛 때문에 밤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우주는 빅뱅 이론에 의해서 아주 작은 밀집한 상태에서부터 팽창해가지고 오늘날과 같은 상태가 됐는데 소위 말해서 분리시대라고 하는 그 시대가 있습니다. 우주가 시작한 이후 한 38만 년이라고 하는 시대가 되었을 때 그때 처음으로 물질과 빛이 분리가 되죠. 그렇다면은 이 분리시대 전에는 너무나 광자가 아주 세기 때문에 빛이 많기 때문에 거기서는 어두움이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는 밤이 없는 시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우리 우주 팽창이라는 것이 중요한데 우주 팽창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이 현재 우주를 안정하게 하는 대단히 중요한 메커니즘이죠. 19세기에는 우주는 영원히 존재하고 그리고 정지해 있는 운동이 없는 그런 절대 정지 상태에 있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들어있는 별의 개수가 무한대가 들어갈 수가 있죠. 그래서 만약에 별이 무한대가 된다면 계산해 보면 밤이 결코 어두울 수가 없다고 하는 아주 역설이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발견자의 이름을 따라서 올버스 파라독스라고 부릅니다. 사실은 이 발견한 사람은 케플러라고 하는 일설이 있습니다만은 19세기에 들어와서 올버스가 바로 이 문제를 다시 재언급을 하게 됐죠.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만약에 우주 안에 별의 개수가 무한하다면 밤은 결코 존재할 수 없다. 그런데 우리는 확실히 밤과 낮이 존재하는 우주에 살고 있다. 그렇다면 우주는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이제 묻게 됐죠. 이 답을 한 수십 년 동안 아무도 답하지 못하다가 결국 1950년대 이후 1960년대가 지나서 대폭발 이론이 검증을 받게 되고 우주 배경 복사가 발견되면서 대폭발 이론이 확실한 증거가 있다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바로 우주에 밤이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주 팽창 때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또 밤이 없는 곳을 한 가지 더 든다면 별의 표면입니다. 별의 표면은 광원도 존재하고요. 그리고 또 별은 자전하니까 자전도 합니다만은 거긴 결코 밤이 없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얘기를 아시겠죠? 밤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빛만 존재하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일단 떨칠 필요가 있고요. 지구가 자전하면 된다 하는 그런 생각도 역시 떨칠 필요가 있습니다. 낮과 밤이 분리가 되는 분명한 메커니즘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에 다시 한번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루 하면은 역시 하루의 길이가 아니겠습니까? 하루의 길이는요, 여러 가지 정의가 있습니다만은 편의상 여기서는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평균 태양일이라고 하는 우리가 정의에서 소위 쓰는 24시간입니다. 다 초로 바꾸면은 86,400초가 되죠. 한번 계산해 보세요. 24시간 곱하기 3,600이 되죠. 자, 그런데 항성을 기준으로 해서 하루를 정의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요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여기 태양입니다. 이것은 태양이고요. 그 다음에 항성이 여기 있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자, 그러면 항성은 한없이 먼 곳에 있기 때문에
지구가 1이라고 하는 곳에 있다가 하루가 되어서 이곳으로 이동하면서 자전을 했을 때 이 실제로 태양을 기준으로 하면은 태양이 여기 있다가 태양이 바로 또 자기의 머리 위로 오려면은 조금 더 돌아야 되죠. 더 도는 원리는 이쪽 그림 한번 보시면 금방 이해가 될 겁니다. 여기 이제 관측자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관측하고 있는데 한 바퀴를 뺑 돌고 여기까지 오면은 얘가 여기 오는 것이죠. 그렇죠? 이렇게 되면은 태양 중심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태양 중심까지 가려면요 이만큼을 더 돌아야 돼요. 이것이 바로 거의 한 4분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다시 그림으로 오시면요 이 항성을 기준으로 해서 항성 얘는 여기도 있었죠. 그래서 항성을 기준으로 해서 다음 날 이 항성까지 오는데 걸리는 시간을 항성일이라고 합니다. 항성일. 이게 저 태양을 제가 잘못 넣었군요. 항성일이라고 합니다. 이 항성일은 요만큼을 더 가야 되기 때문에 4분이 짧습니다. 그래서 계산해 보면요. 24시간 56분 이렇게 됩니다. 4.0916초가 됩니다. 시간으로 말하면 23.93446999 시간이 되고요. 평균 태양일로 계산해 보면은 0.99726928이 됩니다. 자, 이래서 이 항성시가 4분이 느리기 때문에 이걸 쓰면 좀 불편하죠. 왜 불편하냐고요? 이 4분씩 느려지면 열흘 지나면 40분이 느려집니다. 그러니까 20일이 지나면요 80분 느려지고요. 30일이 지나면은 어떻게 됩니까? 3, 8, 2, 24, 3, 40에 2시간이 느려지죠. 120분 느려지니까. 그러니까 항성시를 가지고 점심때를 잡으면 예를 들면 말이죠. 한 달 후에는 점심때가 2시간이 일찍 오게 된다는 얘기가 되죠. 이런 식으로 해서 항성시를 쓰면은 사람이 태양을 기준으로 해서 사는 이 삶에 잘 맞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항성일은 사용하지를 않고 오직 천문을 관측할 때에만 사용을 합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 항성은 정확합니다만은 춘분점을 기준으로 해서 오늘날 많이 시간을 측정하게 되죠. 춘분점이라고 하는 것은 항성과는 달리 조금씩 이동하는 그런 그 세차 운동을 보여준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춘분점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은 별을 기준할 때보다 0.0084초가 짧아지는 그런 그 길어지는 짧아지는 죄송합니다. 이런 그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전 세계 그 천문 그 연맹에서는 이렇게 정확한 시간을 규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 약간씩 틈이 나는 그런 시간이 발생하는 것을 메꿔주는 윤초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윤초는 마치 이제 윤년을 우리가 그 얘기할 때처럼 올해는 윤년입니다 하고 13달을 쓰는 그런 시대가 그 옛날에 있었던 것처럼 올해는 1초를 더 넣겠습니다 하고 윤초를 선포하게 됩니다. 그래서 윤초를 추가할 때에 하루는 86,401초가 되고 윤초를 감안하루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윤초를 감안할 필요가 있죠. 참고로 이 윤초와 같은 것들을 잘 측정하기 위해서는 아주 극히 정밀한 원자시계로 세슘 원자시계를 사용을 합니다. 네, 다음 장면에서는 이제 우리가 1년과 한 달의 정의를 말씀드리고 여기까지 이제 말씀드려서 하루의 길이에 대해서 이것으로 일단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는 한 달과 1년에 대한 강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